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역시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지 않았죠? 자,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란 명절을 쓰신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클라우스 슈밥의 마케팅이야. 그 4차 산업혁명 오지도 않았고 지금 3차 산업혁명의 진행 중일 뿐이야. 누구 얘기가 맞을까요? 제가 대체로 보면은 3분의 2는 슈밥, 3분의 1은 제레미 리프킨입니다.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의 석학들을 포함해서 일반 국민의 3분의 1은 4차 산업혁명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3분의 1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석학들께서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제일 위에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죠. 그거는 말이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바이오텍 같은 첨단 기술들의 융합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나요? 대체로 이렇죠? 자, 그러니까 바로 문제가 출발합니다. 3차 산업혁명 때는 기술이 융합 안 했던가요? 물론 했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3차고 어디까지가 4차냐? 당연히 리프킨 선생과 슈밥 선생이 싸우게 돼 있죠. 이런 근거 하에서 4차 산업혁명을 또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설명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논란이 또 계속됩니다. 정말 기술이 디지털 트랜스폼이냐? 제가 제목이 디지털 트랜스폼이 아니고 스마트 트랜스폼이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논란을 하다 보니까 뭐가 설명이 되지 않느냐? 그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지 만들어지는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게 혼란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투더 베이직이죠. 가장 기초로 돌아가 보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의 제일 기초는 뭘까요?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의 제일 근본적인 질문은 뭐죠? 산업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이 뭐냐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산업이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한다고 산업이 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생산과 소비가 순환을 해야지 산업이 됩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이 있냐 했더니 지금까지 제가 못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산업이란 정의를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는 그에 따라서 생산을 좌우하는 기술과 소비를 좌우하는 인간의 욕망이 공존하는 것이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또 사람들이 끄떡끄떡합니다. 뭐 앞에 걸 동의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느냐? 인간의 욕망을 다룬 인문학 이걸로 4차 산업혁명 접근 거의 안 하죠. 경제사회로 접근도 안 합니다. 주로 과학기술로 접근을 해요. 그 이유는 뭘까? 지금까지 결핍의 시대에서는 생산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를 제가 입증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이것저것 다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이 휴대폰 누구 건가요? 여기 우리 유 회장님이 갖고 가시죠. 조금 전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기 있는 아래쪽에 요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구 증가율입니다. 요건 맥킨지가 만든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위에 GDP 증가율이 있어요. 여기에다 제가 뭐를 붙여놓느냐 그러면은 화살표 3개를 그려놨습니다. 자, 화살표 3개가 1차,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나타낸 거예요. 자, 볼까요? 요 1차 산업혁명 기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은 인구 증가율과 GDP 증가율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산업이었어요. 자,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드디어 기계혁명으로 인간의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게 된 혁명이다. 설명이 되죠. 자, 2차 산업혁명 기간 중에는 인구 증가율보다 GDP 증가율이 많이 증가합니다. 집에다가 뭔가 쌓아놓을 수 있게 됐어요. 즉 우리의 안정의 욕구가 충족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먹을 것도 있지만 내년에 먹을 것도 생긴 거죠.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죠. 인구 증가율이 45년 동안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원래 모든 생물이란 것은 먹고 살게 풍족하면 저기 인구 증가율이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해요. 오 이상하네 이거. 바로 연결 욕구가 충족되면서 일어난 일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산업혁명을 새롭게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계혁명이 제조업을 만들었다는 1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이것과 생존의 욕구가 공진화했고 2차는 전기혁명이 서비스업을 만들면서 안정의 욕구와 공진화, 3차는 정보혁명이 사회 연결 욕구와 공진화한 겁니다. 자, 우리 왼쪽에 있는 그림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예, 이게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서. 뭐 이분 말고도 심리학자들이 많은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의 이 단계와 산업혁명의 진화 단계가 지금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여러 기술 중에서 대표적인 지능혁명과 인간의 자기 표현 욕구, 이 두 가지는 사회에 나를 끼워달라는 거고 이건 사회에서 내가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욕망과 기술의 혁신이 물질 단계를 거쳐서 사회 단계를 거쳐서 개인 단계로 진화해 나가는 것이 산업혁명의 흐름이다. 제가 이것을 재해석을 했는데 작년도 제가 쓴 이 논문이 대한민국 논문 다운로드수 1위였습니다. 자 이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뭐 비슷하냐 그러면은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 비슷하다.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겠다 그러면 대체로 세미나를 합니다. 자, 세미나 할 때 맨 처음 뭐 하느냐? 인공지능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전문가 불러서 얘기 듣고 빅데이터 전문가 들어서 얘기 듣고 근데 결국은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우리는 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이 왜 융합하는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융합하죠. 그래서 1차 기계혁명이 생존의 욕구를, 2차 전기혁명이 안정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인간의 행복 또한 커졌습니다. 행복이 뭐죠? 행복은 욕구와 욕망의 충족, 이 행복의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1,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만족도는 올라갔는데 세상은 풍요로워졌는데 어떻게 되느냐? 3간, 시간, 공간,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왜 와 있습니까? 강연 듣기 위해서요? 우리는 드라마는 본방사수 안 하잖아요. 예쁜 누나 본방사수 했어요? 안 했잖아요. Anytime, Anyplace, Anydevice로 우린 봤습니다. 즉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현실 세계는 시간, 공간,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극복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었느냐? 온라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세상으로 가는 기술이 뭐죠?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이에요. 왜? 데이터로 만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온라인 세상을 만드니까 인간의 욕구 충족이 쉬워졌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나이 65세 얼굴에 주름이 굉장히 많겠죠. 아침에도 바르고 저녁에도 덮고 자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주름살은 나날이 늘어갑니다. 제가 하루 그냥 시간 내가지고 1초 만에 주름을 다 없앴습니다. 아시죠? 뽀샵을 해줬습니다. 자, 턱도 깎아줬어요. 예, 보너스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온라인 세상은 인간의 욕구 충족이 굉장히 쉽지만 허망하죠. 그건 온라인 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에서 가상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는데 가상에서 현실로 오는 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바로 애널로그 트랜스폼, 현실 세상에서 가상으로 가는 기술이 디지털 트랜스폼, 데이터로 바꾸는 거라면은 가상 세계에서 현실로 나오는 거는 애널로그 트랜스폼, 물질 세계로 돌아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D 스캐너는 현실을 데이터화시켜요. 지금 치과 병원에 가면은 많은 병원들이 이제 드디어 3D 스캐너 가지고 이빨 모양을 뜹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가지고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가 치과용 3D 프린터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일주일 기다리던 과거의 치과 치료가 당일 즉시 처리가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그림이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그림이라고 제가 제시하는 그림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질문을 하게 되죠. 자,
현실과 가상이 융합한다는 4차 산업혁명의 과정을 보면은 기술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기술이 있어요. 디지털로 바꿔야 되고 애널로그로 바꿔야 됩니다. 이 기술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가운데 인간의 욕망, 소위 사람의 소유욕과 공유욕, 우리 오프라인의 욕망은 소유의 욕망입니다. 물건은 복제가 안 돼요. 원자를 복제하면 하느님하고 동기동창이 됩니다. 그건 복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좋은 걸 가져갑니다. 소유의 세상이에요. 오프라인 세상에서 공산주의가 실패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거기는 소유의 세상이니까. 그런데 온라인 세상에서는 저작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거기는 원래 공유의 세상이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그냥 우리가 복제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면 리믹스 돼서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먼저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두 개의 세상이 부딪힙니다. 그러면 이 욕망의 충돌에서 소유와 공유란 두 개의 욕망이 부딪히면은 어떻게 될까요? 불꽃이 튀죠. 그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콜버스가 들어오면은 택시업자들이 손들고 반대하고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도 지금 수많은 문제를 삼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기술의 융합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욕망의 갈등 조정이 어려울까요? 어느 게 어려울까요?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기술이 어렵다. 여기 전자공학회인데. 예. 그 다음에 욕망의 조정이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승부는 어디서 벌어지느냐? 기술 융합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조정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제도의 혁명이 더 중요한 이유죠. 자, 이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인간을 위한 욕망, 현실과 가상의 융합, 즉 기술 차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뭘 하느냐?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모든 사회 문제를 지금보다 더 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내비게이터를 통하고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이래서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니까 과거에 없었던 수많은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내비를 키면은 제가 도착할 시간과 최적의 경로를 저한테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나요? 현실과 1대1 되어 있는 데는 가상 세상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려는 목적지에 최적의 시간과 경로를 다 만들어줍니다. 똑같은 일을 공장에서 하면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거고 학교에서 하면 스마트 스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 뭐하고 똑같으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자, 인간의 뇌는 어떻게 하느냐? 오감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시간, 공간, 인간의 현실 세계를 받아들여요. 이것을 해마와 대뇌피질, 각각 단기, 장기 기억을 저장하고 이것을 전전두엽이 해석을 해가지고 적절한 행동을 해서 맞으면 강화, 틀리면 수정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오감과 같은 IoT가, 해마와 대뇌피질과 같은 클라우드의 빅데이터가, 전전두엽과 같은 인공지능의 행동과 같은 로봇을 처리하죠. 결국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수집, 저장, 구조와 현실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드디어 이 사회 전체가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좀 더 우리 다시 표현해 보면은 현실 세상 우리 마음대로 못하죠. 우리 집사람 얼굴 주름 제가 못 없앱니다. 이거를 가상 세상으로 보내서 여기서 없애고 나서 현실로 가져온다. 이 과정은 정확히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오감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듯이 사물 인터넷, 생체 인터넷은 오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 단기, 장기 기억을 해마, 대뇌피질에 저장하듯이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전전두엽에 해석해서 우리가 예측하듯이 인공지능이 예측과 맞춤을 하죠. 그럼 현실 세계가 나한테 내비게이터가 알려주듯이 스마트화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은 정확히 4단계죠. 1단계 데이터화, 2단계 정보화, 3단계 지능화, 4단계 스마트화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캐터필러는 중장비 회사인데 이 중장비의 최대 문제는 건설 현장에서 고장 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셨지만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서면 골치 아프죠. 자, 그러면은 고장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장을 예측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운영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예측을 했더니 뭐가 되느냐? 저 중장비는
다음 주에 고장날 확률이 98%니까 지금 오른쪽 바퀴를 바꿔라. 자, 우리가 고장을 예측한다는 거하고 인간의 병을 예측한다는 거하고 도착 시간을 예측한다는 것과 나의 학습 성적을 예측한다는 것과 모든 것은 완전히 동일하죠.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아마존은 이 구매 과정에서 모든 구매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했더니 뭐가 되느냐? 저 아주머니가 기저귀를 주문할 확률이 97%다. 가장 가까운 배송 장소에 미리 갖다 놓으면 되죠. 자, 이 전체 과정들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와 정보와 지능과 스마트화 정확히 4단계입니다. 인간의 욕망의 모든 분야를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예측과 맞춤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제품과 서비스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탁기는 세탁기고 세탁을 할 뿐이죠. 냉장고는 냉장고고 청소기는 청소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챗봇은 제품이면서 서비스를 하죠. 그리고 요즘은 청소기가, 로봇 청소기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가 이것저것 점점 똑똑해집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을 통해서 제품, 서비스 융합이 이루어지죠. 자, 이런 융합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융합되게 됩니다.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융합 과정이 우리가 기술적으로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스마트 트랜스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디지털 트랜스폼과 인공지능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의 3중 결합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으면은 수많은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컨설팅 받겠죠. 당연히 전 세계 유명한 컨설팅 회사마다 컨설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만든 9필라 모델입니다. 뭐 그럴듯해요. 로봇, 빅데이터, 증강현실, 3D 프린팅, 클라우드, 사이버 시큐리티, 사물 인터넷,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뮬레이션. 그런데 뭔가 논리적으로 완결성도 미진하고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쓸만한 모델이 전 세계에 없어서 우리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선을 연결해서 바깥을 현실, 안쪽을 가상 세상으로 설정을 했죠. 아까 인간의 뇌가 그 네모에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현실 세상은 도대체 뭐가 있냐? 1단계 현실 세상을 데이터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현실 세상을 데이터로 바꾸려면 시간, 공간, 인간 이 3간이 현실의 3대 요소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죠. 현실 세상에는. 그러면 시간, 공간, 인간은 다시 나눠보면 뭐가 있느냐? 요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자, 봅시다. 우리 사람의 데이터를 얻어내는 웨어러블과 사람의 관계를 얻어내는 SNS, 요소와 관계 데이터입니다. 요소와 관계예요. 그래서 천지인 3간의 요소와 관계를 곱하면 정확히 6개가 됩니다. 이 6개를 제가 6대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6대 디지털 트랜스폼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느냐? 데이터를 얻습니다. 데이터 얻으면 뭘 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대로 편집과 복제를 할 수 있죠. 편집과 복제를 하는데 누구를 시키면 좋으냐? 얘가 잘합니다. 인공지능이 잘하죠. 인공지능이 예측과 맞춤, 너는 몇 시에 도착할 것이고 어느 길이 제일 좋아? 그런데 그 데이터는 어디 있느냐? 가상세계에 있죠. 이 동그란 노란선 안쪽은 가상세계입니다. 그러면 이걸 현실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가지고 나오는 기술이 뭐가 될까요? 요거에 대응이 돼야 되죠. 바로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의 디지털 트랜스폼이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만들고 6개의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데이터의 세계를 현실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인공지능이 최적화를 하죠. 그래서 이 3가지를 결합해서 제가 스마트 트랜스폼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암만 생각해도 그 용어는 요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들어가는 요 부분의 용어로 적합하지 반대로 적합하지 않죠. 요거를 앞으로 나란히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6개의 디지털 트랜스폼. 요 기술들은 3차 산업혁명 20년 이상 된 기술들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기술 혁신의 혁신을 거듭해서 이제 승부가 거의 난 기술들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거의 다 승자와 패자가 가려져 있죠. 이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세계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잘 처리했더니 기가 막히게 이제는 이것저것 예측과 맞춤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현실로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오는 6개의 애널로그 트랜스폼을 제가 6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선정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 왜 제가 이렇게 선정했느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욕망을 디자인하자. 인간의 욕망을 디자인해야지 뭐 할 거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든다고 CPS입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디자인을 해라. 그리고 육체적 물리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3D 프린터와 로봇, 증강 가상현실은 정신적 인지적 시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세 개가 있으면 우리는 욕망을 디자인하고 충족할 수 있죠. 근데 그냥 안 됩니다. 욕망을 거래하고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블록체인과 핀텍의 역할이죠. 그리고 욕망을 지속 가능화해야 됩니다. 우리 온라인 교육 받으라 하면 받습니까? 틀어놓고 애니팡을 하죠. 예. 그러니까 지속이 안 돼요. 욕망을 지속 가능화하려면 게임 기술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핏빛이 왜 트래커 회사 중에서도 남들보다 뛰어난 실적을 올리고 칸 아카데미가 성공하고 있는가?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을 보면 거의 다 예외 없이 게이미피케이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망을 공유해서 비용을 줄여주는 플랫폼 기술이 등장합니다. 이 6개의 기술이 애널로그 트랜스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과정을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데이터의 세계에 융합돼 들어가고, 이것이 다시 현실 세계로 나올 때면 개개인의 맞춤이 일어납니다. 개개인마다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너는 왼쪽으로 가라, 너는 이 문제 푸는 게 좋겠다, 너는 저 문제 틀릴 것이야. 맞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발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존의 기술들이 영역마다 있습니다. 여기 트랜스폼 기술이 있고, 이 트랜스폼 기술이 각 영역의 데이터와 합쳐져 가지고 스마트 공장, 핀텍,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에듀텍, 스마트 에너지, 수많은 디지털 트랜스폼,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합쳐진 스마트 트랜스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전체 과정을 보면 우리의 목적은 이겁니다. 현실 세계를 나눠보면 제가 여기 있는 9개의 요소로 나눴습니다. 현실 세계는 이 9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명은 제가 오늘 생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마트한 사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 세계에 있는 우리 현재 데이터에다가 공간 데이터와 인간 데이터를 데이터화해서 어디에 갖다 놓느냐?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이것을 스마트화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면은 현실 세계가 최적화된다. 그래서 이 과정이 각각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 CPS의 플랫폼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 전체 그림을 4단계 스마트 트랜스폼 과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업이 어떻게 스마트하게 변하고 있는가 놓고 보면 전부 다 이 4단계 모델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이 데이터화를 어떻게 하고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들로 집약이 되어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에서 가운데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요 가운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융합에 모든 현실 세계가 이제 올라갑니다. 요것을 제가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화시킬 버추얼 코리아 프로젝트의 대한민국 전체의 가상 대한민국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수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협력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이 그림이 요 전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죠. 자, 저 질문하겠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이 보니까 현실을 데이터화한 걸 가지고 다시 그것을 최적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데 뭘 가지고 하냐 물어봤더니 데이터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있죠. 그 데이터 정말 믿을 수 있는 데이터니? 우리 여러분들 알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떼일한 챗봇을 만들었는데 얘가 인종차별 발언을 하고 뭐 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데이터가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게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던질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플랫폼이 권력을 독점한다는데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네이버나 구글을 영원히 믿고 앞으로 따라갈 수 있겠느냐 질문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1, 2차 산업혁명은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는 공유의 세상이 아닙니다. 소유의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세상에 만들어진 3차 산업혁명에 디지털 트랜스폼이 생기면서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 이때 이 규모가 얼마 되냐면 온라인 세상의 경제 규모가 5%쯤 됩니다. 5%.
이 5% 경제 규모니까 뭐 크게 작은 건 아니지만 뭐 세상을 바꿀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게 많으니까 넘어갈게.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4차 산업혁명이 되니까 인공지능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으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을 해요. 이제는 뭐가 융합되느냐? 물질이 공유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건을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오프라인으로 배송받고, 그런데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이 내가 오프라인 배송받은 물건하고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물질과 정보의 일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데이터 신뢰 문제죠. 두 번째는 요 플랫폼을 믿을 수 있느냐. 요 플랫폼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의 50%를 돌파한다는 게 20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모든 우리 삶의 절반을 플랫폼에 맡길 수 있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등장하느냐? 블록체인이 등장합니다. 블록체인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우리가 권력을 분산하고 정보와 실물을 일치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 블록체인에 관계된 기술들의 대부분은 30년 전에 등장한 기술들입니다. 1980년대 대부분 기술들은 다 등장했어요. 문제는 뭐냐? 이러한 기술들 중에서 우리 맨날 도토리 썼고 토렌토나 소리 받아 썼고, 우리는 지금 또 공인인증서 가지고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술들 플러스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 이거는 정말 그 복잡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배반자도 있고 스파이도 있고 하는데, 어느 날 같은 시각에 공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요 게임 하버 알고리즘도 1980년대 문제입니다. 문제는 바로 요 비잔틴 장군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걸 하게 되고, 이거를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 이걸 만들 때는 모든 사람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데 에이식 부스팅을 하게 되고 마이닝 풀이라는 이상한 게 등장하게 되고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했냐? 집중 의사결정을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바꿔보니까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분산된 신뢰 생명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들은 지금 완전 분산해서 지분증명으로 통해서 선임으로 가고 있죠. 자, 이 전체 기술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세상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근데 남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배고프면 기분 되게 나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분배가 잘 돼야 돼요. 이 성장과 분배를 이끄는 양쪽의 기술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그래서 성장 전략을 이끄는 인공지능이 이 전체 불균형 성장을 이끌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전체를 다시 불균형을 감축해 나가는 이런 구조가 4차 산업혁명의 국가 모델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에 대해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겁주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내 일자리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보면 이래요. 1811년도에 육체노동을 대체한다는 기계를 없애는 러다이트 운동, 1961년도에 컴퓨터 등장을 반대하는 오토메이션 잠리스, 이런 수많은 운동이 등장했지만 250년 산업 역사상 실업률은 변화가 없어요. 뭐예요? 기술 혁신은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실업률이 변화가 없다. 이건 뭐 이상한 일이네요. 그럼 도대체 일자리는 뭐지? 일자리는 없어지고 만들어진 거지. 이렇게 된 겁니다. 농업 일자리가 90%가 2%가 됐는데 88%가 실업자가 된 거 아니죠.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 제조업을 거쳐서, 서비스업을 거쳐서, 플랫폼 서비스업을 거쳐서 늘 일자리는 진화해 갔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뭡니까? 기술 혁신으로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건 질문이 아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우리 질문은 뭐죠?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지는데? 어디서 만들어지는데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답을 잘 못했어요. 뭐 이런 거죠. 답을 물어보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로봇 엔지니어 이런 게 미래 일자리 될 거야. 그럼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들이 각각 한 명씩 생기면 기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적어도 10개씩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자, 핫도그 만드는 데서 핫도그가 만드는 게 자동화되니까 거기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대규모 실업과 경제공황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소위 노동경제학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노벨상을 받은 크루그만 주장은 이거죠. 그거는 이제 핫도그 값이 싸지니까 짝대기가 뭐 공급이 늘어나고 빵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일자리 늘어났어. 암만 생각해도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정말 일어난 일은 뭐냐? 인간이 핫도그 말고 새로운 걸 요구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를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피자 만드는 직업이 생깁니다. 결국 핫도그 자동화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핫도그와 피자를 다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기계혁명, 전기혁명, 정보혁명, 지능혁명이라는 산업혁명의 진화 과정을 보면은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죠. 자, 생산성 향상이란 뭐냐? 기존의 일자리를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를 누가 만들었죠? 명확합니다. 일자리 만든 거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유한하면 일자리는 유한해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면 일자리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어른들은 물건을 만드는 것만 일자리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를 일자리로 생각 안 하죠. 그런데 거기는 인간의 연결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인간의 근로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 40시간, 수입은 증가되고 근로시간 감소되고 더 큰 욕망이 충족돼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해보면 기술 혁신은 뭐냐? 기술 혁신은 생산성을 증가시킵니다. 생산성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가 늘어나나요? 안 해요. 미충족 욕망이 이제는 충족시켜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없애고 이 미충족 욕망이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내버려 두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 사이에 핫도그 만드는 사람이 피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전망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 사이에 먹고 살 게 있어야죠. 사회 안전망, 실업급여가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일자리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고 기술 혁신과 미충족 욕망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세상에서는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특히 젊은 학생들은 이 일자리 변화가 몇 번 정도로 예상되느냐 10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미래의 직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1차, 2차, 3차, 4차 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의 욕구,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 사회개선 욕구, 자기표현 욕구, 자아실현 욕구는 점점 더 많이 충족돼 갔습니다. 충족돼 간 패턴을 보면은 일정 수준 충족되고 나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아요. 일정 수준 충족될 때까지는 점점 빠른 비율로 기계가 대체해 갔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대체한다고 그 일자리가 농업의 일자리가 2% 남았지만은 나머지 88%의 일자리는 상위 욕구 충족으로 변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인간의 미충족 욕구가 무엇에 있는가 하는 게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의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는 뭐냐? 결국 이제는 컨슈머가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컨슈머가 뭘 원하는가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래 일자리를 놓고 보면은 일자리는 생산과 소비의 연결고리인데 이 일을 보면은 자, 교수님들이 출근해서 뭘 하시느냐? 연구도 하고 학생 지도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요. 자, 그걸 전부 다 나눠봤더니 뭐냐? 딱 세 가지 나눠집니다. 하던 일을 반복한다. 삽질이죠. 자, 두 번째, 창조적 일을 한다. 가끔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일을 한다. 놀이죠.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인간은 뭘 하고 싶나요? 놀이. 요거 우리 좋아하죠. 창조적인 거. 요것도 좋아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요거는 대체로 하기 싫어해요. 삽질은 하기 싫어하죠. 자, 이건 하기 싫은데 우리가 했어야 됩니다. 왜? 누가 해줄 친구가 없으니까. 근데 아시죠? 그리스 시대에는 인구의 10배가 해당되는 노예가 그 일을 했고 조선시대에는 저 상놈들이 그런 걸 했습니다. 자, 그걸 해줄 친구들이 등장했죠. 인공지능과 로봇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걸 하는 거죠. 자, 맥킨지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분석이 돼요. 전체 우리 일에, 직업에 모든 직업이 요 세 가지로 구성되니 거기 대부분인데 요것만 있는 직업은 몇 퍼센트냐?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는 직업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나머지 직업들은 뭐냐? 인공지능과 더불어 일하는 직장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더불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리학자의 오진율 3.5%, 인공지능의 오진율 2.5%, 근데 둘이 합쳤더니 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라베게 패러독스는 사람과 로봇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봇이 잘하는 거와 사람이 잘하는 게 서로 다르더라. 그러면 우리는 뭐냐? 로봇을 배제하면 국가가 망합니다. 로봇과 경쟁하면 개인이 망합니다. 로봇과 협업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협업하려는데 문제가 생겨요. 인공지능은 되게 똑똑해요. 이 세대를 이겼습니다. 근데 너 어떻게 이겼니? 물어보면은 답을 못해요. 그냥 이겨요. 이기는데 도대체 너 그 수를 왜 그렇게 떴니? 저도 아마 6단인데 뭐 물어보면 몰라요. 얘는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죠. 반복되는 일을 하는 로봇과 창조적인 일을 하는 인간. 그래서 협업 로봇, 아침에 우리 오 교수님이 얘기하는 협업 로봇과 인간이 협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 대화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죠. 이제 일자리는 변호사, 우리 요즘 많이 나오죠. 연속극에. 근데 변호사 일에 3분의 1은 놓고 보면 판례들을 찾아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판례 분석하는 로봇이 등장했죠. 이제 일의 3분의 1은 사라지기 시작. 대신에 변호사 직업은 법률 맞춤 서비스를 더 많이 하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뇌와 우리의 뇌와 융합의 뇌, 이 우리의 뇌를 보면은 우리 뇌는 강한 연결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이 사회로 연결되면서 약한 연결들이 생기는 약한 연결들이 창조성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모라백의 연결, 인공지능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만들어지냐? 집단융합지능이 만들어지죠. 자, 집단융합지능으로 우리 들어가 보면은 이 집단융합지능에 대한 얘기를 보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세상이 어떻게 합쳐지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3차 산업혁명의 오프라인 세상과 4차 산업, 이 1, 2차의 오프라인과 3차의 온라인이 4차에서는 O2O 세상으로 합쳐집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합쳐지고 제품과 서비스가 합쳐지고 생산과 소비가 프로슈머로 합쳐지고 개인과 집단이 집단지능으로 합쳐지고 자 이렇게 부분과 전체가 합쳐지는 세상으로 갑니다. 이 바로 대표적인 게 개미가 만드는 집단지능이죠. 농사를 지어요. 근데 농사를 짓는데 자기가 안 짓고 노예를 시킵니다. 아니 이 똑똑한 개미의 지능은 어디서 왔느냐? 한 마리한테 물어봤더니 난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미 집단의 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 지능화 현상이 이제 인간에 일어납니다. 제가 이걸 10년 전에 이 책을 썼어요. 제가 30권 책을 쓰면서 정말 제가 잘 쓴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책이 안 팔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문제가 책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독자의 문제일 것이야. 그래서 또 영어로 책을 썼죠. 그래도 더 안 팔려요. 자, 문제는 이런 겁니다. 스마트폰과 인간이 결합해서 슈퍼맨이 되고 소셜 네트워크와 결합해서 초인류가 되는데 이것을 호모 모빌리언스라고 한다. 여기 붉은 악마 이제 우리 수엘라도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초인류가 자기 조직화되는 창발적 질서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 조직화의 창발적 질서는 이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는 혼론 현상과 부분이 없던 이머전스가 나타나죠. 제가 이 레이저 포인터 여기 한번 디자인을 해보려고 나사를 하나 빼가지고 아무리 분석해봐도 여기는 설계 도면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해교시하고 악수를 해가지고 손에 묻은 직접 한 건 아니에요. 자, 손에 묻은 세포 하나를 60조 분의 1의 세포를 분석했더니 그 미모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DNA 분석이 되는 거죠. 부분이 전체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부분이 전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 만들어지죠. 이런 우리 미래 인류는 개인의 인류, DNA의 진화에서 미미의 진화로 바뀌면서 우리 인류는 이렇게 새롭게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상 클라우드가 전체가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자동차 전체 정보, 내비게이터 전체의 정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개인은 부분이 돼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전체의 정보는 또 어디에 있느냐? 내 주머니 안에 내비게이터 안에 들어옵니다. 부분과 전체가 융화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가 전체고 시티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부분에 있는 부분과 전체에 있는 부분이 서로 반영을 합니다. 전체의 정보가 부분에 반영이 되고 부분의 정보는 전체에 반영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이것을 제가 스마트 트랜스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모습은 부분에 있는 엣지가 전체 클라우드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개인은 스마트폰 그리고 디바이스는 사물은 칩에 들어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어디에 선두에 설 수 있을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 클라우드로 대응되는 전체의 경쟁에서 한국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뒤져버렸습니다. 3차 산업혁명을 앞서갔던 대한민국이 국가 제도의 미비론에서 요 빅데이터 클라우드 부분의 정보화를 완전히 뒤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OECD 꼴찌라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 아랫부분에 있는 여기는 우리가 스마트폰도 강하고 칩도 강해요. 이 1mm 스퀘어 안에 들어가는 유기 반도체 칩으로 요
이 부분이 전체 정보를 다 가져갈 수, 다는 아닙니다. 구조 정보만 가져갈 수 있는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가, 이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자기의 아바타로 삼고 아바타 행성과 같이 연결됩니다. 판도라 행성과 같이 연결되죠. 하나의 생명처럼 만들어지면서 여기 혼돈과 이머전스 현상들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육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등장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부분과 전체의 자기조직화를 통한 초생명 구조가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트랜스폼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모두 숙제와 화두로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한 뉴스에서 4차 산업혁명이 더 발전하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규제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예, 아주 훌륭한 질문이죠.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문제도 풀어야 되고 또 기술 문제를 푼다고 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규제를 안 풀면 안 돼요. 그럼 규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문제가 대한민국 국회가 맨날 반복하는 게 그 일인데 잘 안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답을 내기 어렵죠. 자, 우선 첫 번째는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하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입니다. 지금 국회에 안이 제출되어 있고 그 초안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국가에 갖고 있는 공공정보를 어떻게 개방하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공공정보를 최대한 개방해야 되는데 이 한국의 공공정보에 클라우드 올라가 있는 비중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클라우드의 개방 문제입니다. 이 클라우드가 대한민국 개방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와이파이 쓰고 있나요? 아마 학교에 와이파이 쓰는 학교, 못 쓰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전부 다 클라우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CIA 국방성도 클라우드를 쓰고 있어요.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를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융합의 새로운 스마트 트랜스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두 번째 숙제는 이 클라우드 규제를 바꾸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각종 새로운 제품들,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품들이 품목화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규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화로 들어오게 되면은, 자, 콜버스 사례를 보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만들어진 새로운 기업과 기존의 버스 업계하고 충돌이 이루어집니다. 이 충돌 과정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의 결론은 이래요. 기존 업체를 손들어주느냐, 신규 업체 손들어주느냐,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 손을 들지요? 누구 손을 드느냐? 소비자의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예요. 개인정보 규제, 클라우드 규제, 인공지능 규제, 시장 진입 규제. 그 네 가지입니다. 예. 그 뒤에. 예. 또 질문이 있는데요. 다음 학생한테 좀 넘겨주죠. 예. 또 있어요. 예. 일단 교수님께서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현재 존재하는 직업들 중 뭐가 더 유리하다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현재 존재하는 직업들 중 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쓴 안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가 호모 파덴스라는 책이 있어요. 호모 파베르. 그게 이제 베르그성이 얘기한 만드는 인간 파베르. 그다음에 호이징어가 얘기하는 호모 루덴스. 이걸 제가 합친 걸 호모 파덴스라고 그랬습니다. 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지금 앞으로 미래에 존재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살아야 직업이 아니라 미래에도 재미와 의미가 있는 직업은 살아남습니다. 근데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이 반복되는 일만 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라지는 대표적인 직업은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 우선 제일 위험합니다.
사자, 사자 구체적인 사자 예는 뭐 제가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우리 직업이 뭐가 유망한 거냐? 자, 이랬을 때 옛날에는 우리가 직업이 그렇게 세상이 빨리 안 바뀌니까 내 직업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나를 맞출 수 있었어요. 그게 정해진 타겟을 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냐면 무빙 타겟이에요.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뀝니다.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니까 무빙 타겟을 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기업가 정신 교육이에요. 금년부터 중학교에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2014년도에 노력해서 통과시킨 거죠. 지금 아직 고등학교는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 뒤에 질문이 또 있다. 그 주최 측에 물어봐야 되는데 언제까지 질문을 받아도 되는지. 4차 산업혁명의 구조나 그런 조직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게 그 자기 표현과 자아 실현의 욕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사회 집단적으로 봤을 때 이 욕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그 목적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질문이 점점 어려워지죠. 인간의 욕망은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먹고 사는 이유가 있죠. 전자과학자도 먹고 살지만 이게 쉬우면 그걸 먹고 살겠어요. 근데 인간의 욕망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고 전자공학도들이 만든 MRI, 저도 이제 옛날에 MRI를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그 펑셔널 MRI의 연구 결과를 해봤더니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어떻게 일치하냐면은 인간의 뇌의 발달 순서, 진화적 발달 순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간의 욕망의 계층 구조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게 그냥 랜덤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계층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메슬로우는 5단계, 엘더퍼는 3단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인간의 욕망은 점점 위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욕망은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죠. 남의 거 뺏고 싶은 욕망, 그 이윤택 씨 같은 욕망, 뭐 이런 욕망들이 있으니까 제가 인간을 위한이란 말을 쓴 이유는 인간을 위한 욕망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저는 모든 교육의 목표는 인간의 상위 욕망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욕망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점점 높은 욕망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욕망의 구조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사회 규범을 만들어가는 나라가 인류 국가가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어떠한 직업이 생길지는 모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는 뭘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뭘 배우고 어떻게 교육이 바뀌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이런 문제는 이런 답이 있다는 문제와 답을 공부해 왔어요. 그거를 우리가 컨텐츠 위주의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문제를 찾고 문제를 푸는 교육이 주된 교육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컨텍스트 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맥락을 공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를 공부하던 우리가 과거의 교육에서 이제는 문제를 발견하고 푸는 교육으로 완전히 교육이 빠른 속도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교육 혁신의 방향은 딱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문제를 내가 찾아서 팀으로 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협력하고 창조성을 키우는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갑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가면서 기존의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교육은 무크로 효율화시켜요. 무크로 효율화시키고 플립러닝으로 그걸 보완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크와 플립러닝이 기존 교육을 효율화시키고 새로운 교육은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어디로 변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할 수 있게 하는 게 교육의 주된 목표가 될 겁니다. 시간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